안녕하세요.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많이 진정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13일까지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이 동영상 강의가요. 그 이후부터는 아마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입니다. 6장은 노사협력과 경영참가, 노동자 경영참가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 의한 기업의 어떤 경영참가 내용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사점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리케이스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최근 산업은행이 좀 대주주로 있죠.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을 팔리기 전 인수되기 전에 어떤 경영 정상화 관련됐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사협력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노와 사가 일종의 어떤 그 노사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해 당사자가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기업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부에 대한 부분들을 교섭이나 협의나 그런 어떤 대립적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 부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걸 좀 좁혀서 단체 교섭으로 본다고 하면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임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흔히 말 주주의 이익이 결정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사협력이란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노사 간의 어떤 이해 대립을 전제하더라도 노사의 어떤 협력적 관계를 통한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파이 그 자체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만약 파이 자체를 키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파이 자체에서의 어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공동의 어떤 성과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노사협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노사관계에서 노사협력에 대한 강조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학자들의 또 개념 규정이 있는데요. 웰턴 매커지의 어떤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사 자체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의 갈등, 그 다음에 견제와 공격, 그리고 양보, 그리고 협조, 협력, 그리고 공모 이렇게 한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갈등을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노사 관계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간의 어떤 이해 대립에 의해서 서로 간에 대립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의 어떤 약점이 자기의 장점을 작용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와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신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견제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보라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어떤 상태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그러한 상대의 어떤 합리적인 견해 자체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일정 정도 물리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러한 양보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실제로 어떤 압력과 강압에 의해서 했느냐 아니면 자발적이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오퍼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사협력 이런 부분들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존재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의 노력을 통해서 뭐냐면 노사가 같이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익들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협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모, 담합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지나치게 노사의 관계 형성이 밀접해지면서 일정 정도 어떤 본질이
본질적인 관계들을 벗어나서 결국 다른 사람, 다른 이해관계자들이나 다른 제3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대기업들의 노사가 담합을 해서 일정 정도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그런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정 정도 공모와 담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 따라서 노사협력의 개념 자체를 그림으로 오토표로 나타내는 것을 보시면 상대방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그리고 신뢰가 어느 정도냐, 호감도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그 노사협력이라는 부분들 자체에 대해서 공통의 목적,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노사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나 효용 자체는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최대한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상대방 부분은 파이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이익은 감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이익 갈등은 상대적 어떤 힘에 의해서 상대방의 피해로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노사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절대치, 노사의 어떤 효용의 절대치 자체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노사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총효용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노사협력론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론적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참가에 대한 어떤 학문적 어떤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O에 따르면 이제 경영참가는 앞에 노동자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거죠. 노동자가 경영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을 노동자 경영참가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전통적인 어떤 경영학적 개념으로 본다면 경영권이라는 것은 경영자 혹은 자본가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기업 형태 속에서는 경영자나 자본가가 아닌 다른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어떤 경영 참가를 하고 있고 경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형태들이 역사적으로 유형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경영 참가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영 참가의 개념은 특정 크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경영 참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결과를 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정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권을 제약한다는 거죠. 그게 노동자 경영 참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피고용인들이 자기들의 이해에 맞춰서 기업 경영의 어떤 투명성, 건전한 방향, 그 기업 경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나 아니면 경영자들의 어떤 전행적 행위 자체를 통제하는, 그리고 자제시키는 그런 목표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라는 경제민주주의 혹은 산업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영 참가 제도의 유형은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단순하게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교과서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자본주의 때와 어떤 발전적 산업국가, 그리고 뭐 후기, 요즘같이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이슈화 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업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창과 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각 국가들의 어떤 사회, 경제, 문화적 특징,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발전 경로를 겪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깊이 보겠지만 주로 자본 참가나 성과 참가는 영미식 쪽에,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영미식 쪽이 강하고요. 의사결정 참가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에서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영 참가의 어떤 제도적 유형을 봤을 때는 물질적 참가냐 아니면 비물질적 참가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적 참가는 자본 참가, 성과 참가, 그리고 비물질적 참가의 큰 형태로서는 의사결정 과정의 참가, 노동자의 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다루게 될 노동자의 어떤 경영 참가를 좀 협의로 해석하면 주로 의사결정 참가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형태별 설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참가 제도를 분류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공식적 참가냐 비공식적인 참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식적 참가라는 것은 뭐 규정이나 법 제도로 보장된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좀 자발적이거나 아니면 경영자의 선이나 아니면 노사관계의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되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식적 참가가 훨씬 그 관찰력이나 영향도가 파급력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유럽 같은 경우 공식적 참가가 많고 비공식적 참가는 영미형 자본주의에 주로 많이 내재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방식을 보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입니다. 직접적이라는 말은 노동자가 직접 참가하느냐 간접적이냐 자기 대표자를 참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참가는 아무래도 작업장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어떤 수준이 뭐 흔히 말하는 작업장 수준, 사업장 수준, 기업 수준, 산업 수준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작업장 수준 낮은 수준은 주로 개별 노동자들이 직접 참가하지 않습니까? 뭐 QC라든지 제한제도를 통해서 직접 생산 과정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생산 과정의 개선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를 주로 이야기하죠. 그런 직접 참가라고 이야기하고요. 간접 참가는 당연히 이제 노사협의회나 아니면 공동결정위원회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 대표라든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전체 노동자, 그 기업체나 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참가를 하는 거죠. 의사결정 과정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참가를 좀 강도에 따라서 세분화시키면 제일 낮은 거는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의 기초에서 자기의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수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그 자체에 참가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참가와 동시에 일방적인 어떤 결정이나 경영자들의 어떤 정권 자체를 제어하는 의미에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노사가 동수로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동수로 결정하는 그런 공동결정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거의 뭐 존재하지 않지만 의사결정이 뭐 전체 구성원이 다 동의하는 전체 동의가 요구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금 뭐 현 실태에서는 우리가 확인하지 할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노동자 소유 기업 내에서는 이런 형태도 존재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가의 내용은 아까 수준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도 참가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고용과 경영평가 같은 이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노동 조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뭐냐면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특히 경영참가의 어떤 주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업 정책, 중요한 결정이라 기업의 주요 정책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인사 관련에 대한 부분의 노동자 경영 참가는 상당히 그 뭐냐면 높은 수준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자들이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어떤 참여를 일정 정도 제약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참가의 수준인데요.
작업자 수준이라는 것들 자체, 그 다음에 기능적 수준, 전략적 수준이라 되어 있는데, 기능적 수준은 사업장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전략적 수준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작업적 수준은 당연히 개별 노동자들이 주로 다양한 형태로 참가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개선 활동이라든지 제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기능적 수준의 어떤 의사결정은 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 내에서 기능적 문제에 대한 것들을 단체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협의를 통해서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관철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냥 전략적 수준에 대한 노동자 경영창은 되게 드문 케이스죠.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에 중요한 어떤 기업의 어떤 생산 입지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어떤 해고 문제까지도 실질적으로 노동자 대표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 참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부분은 좀 임의적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참가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가의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로 경영 참가 자체가 이제 찬반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경영 참가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또 유럽의 어떤 여러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가에 대한 실증 조사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일단 경영 참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동의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그 이후의 어떤 추진 과정에 노동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되게 헌신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생산성의 효율성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가 목적을 이런 효율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형평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 참가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자 참가 정도를 인정하는 데 머물러 있고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의 경영 참가는 기업의 어떤 부담,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경영 참가, 노동자 경영 참가, 의사결정 참가에 대한 내용들을 유형별로 쭉 정리한 겁니다. 교과서의 내용은 172페이지 도표 6-4가 되겠네요. 그 내용을 쭉 정리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는 그 경영의 그 주요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나온 건 일단 그 우리가 살펴볼 경영 참가 제도를 어떤 개요나 특징이나 효과를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거든요. 174페이지 도표 6-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가 품질 관리 분임조입니다. QC라고 하죠. 품질조라고 보통 품질 통제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임조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현장에 가깝고 생산 과정과 밀접되어 있는 그런 그 참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미식 자본주의 쪽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삼성 일반적 대기업 내에서 사업장 현장에서는 좀 일반화되어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교과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목표는 결국 노동자들의 헌신과 참여를 이끌어서 그 기본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품질관리 분조는 시행 방법은 당연히 이게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호응이 없기 때문에 도입 결정이나 이런 과정 그리고 이게 필요한 교육 훈련이라든지 진행 방식에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경영 주도의 어떤 경영 참가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상당한 반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런 것들 함부로 추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항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산 과정이나 작업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증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기업 내에서 어떤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사합동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는데요. 주로 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뭐 이런 곳에서 그 노사가 기업의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위원회다. 노사 공동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동위원회, 공동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조인트 커미티 돼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노조가 있는 곳에서 미국 쪽에서 많이 있었던 건데요. 미국의 경제가 어려지고 미국의 기업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경영 측에서 노조에게 제안했던 어떤 경영위기 돌파를 위한 노사공동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의 참여 동기는 뭐 그렇죠. 기업의 경쟁력 저함이 위기 시에 노사협력을 통해서 고용 안정 효과를 좀 상승시키겠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단체 교섭이랑 아무래도 뭐냐면 파이 자체에 대한 나눠서 얼마큼 많이 가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파이 자체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파이를 또 확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노동자의 참여 동기가 발동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위기 국면에서 노조와의 대립을 하게 되면 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의해서 아무튼 하여튼 노동조합을 안고 가고 노동조합을 포용하면서 포섭해서 그들과 함께 어떤 이런 위기 국면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노동자 경영 참가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 상황은 대체적으로 앞에 우리 품질 분조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노사 간 어떤 협의와 합의 과정에서 가능하면 단체 교섭과 달리 좀 공통의 목표를 주로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기업 위기 돌파를 위한 노사의 뭐 고통 분담이라든지 노사 상생을 위한 어떤 내용들을 담는 게 주로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 당사자 간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컨설턴트가 투입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조화 활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업의 구조에 따라 다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장, 공장, 사업장, 기업 차원으로 층위가 나뉘고, 그리고 부서별로도 이런 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 제룩스 사례라든지 웨스턴 에어라인, 이런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한 부분 공식적 의사 결정기구로서는 성격이 좀 미흡하죠. 왜냐하면 기업 위기 상황에서 임시조직 형태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주로 자문위원회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합동위원회 결정은 노사 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사례들이 확인되는데요. 이러한 노사 합동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노사 공동위원회의 효과를 되게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걸 살펴봤더니 성공하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인과 그리고 노사 합동 어떤 위원회에 참여 인물들이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공동위원회의 중요한 어떤 미션이 뭐냐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사정을 잘 알면서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외부 컨설턴트의 어떤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도 이런 과정에서 그 노동 측의 어떤 의사결정 참가나 이 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기업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지금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현장 자율 경영팀이네요.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품질관리조가 약간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까 비슷하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어, 소규모의 어떤 팀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그 팀 작업에서 독자적인 어떤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게 대한 행사를 하는데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속에 노동자들의 참가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LG전자라든지 LG필립스에서 아니면 노경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장 자율 경영 팀들이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약간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목적과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그 경영 참가 형태들이 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러한 현장 자율 경영팀은 아까 본 바와 같이 했던 그 노사 공동위원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된 게 아니라 최고 경영자의 어떤 결정으로 주로 도입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구성도 보면 주로 이제 부서별로 많이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도 소규모로 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현장 자율 경영팀은 흔히 말해 기업 경영 목표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전 교육 훈련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과는 앞에와 비슷합니다. 자율적 작업팀이기 때문에 성과나 생산성에 되게 긍정적이다. 그리고 말 표현 그대로 현장 자율이 강조되는 어떤 현장 팀이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보다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근율도 적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좀 경영 마인드가 좀 강한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영 참가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뭐 근로자 이사제, 노동자 이사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교과서에는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 쓰긴 했는데요.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이제 근로자 대표가 노동자 대표가 참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 노동자 대표가 이제 노동조합의 어떤 추천을 받은 대표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조 가입 유무 무관하게 종업원 전체 투표에 의해서 대표자가 이사회에 이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것을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게 노동자 이사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되게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노사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가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의 노동이사제도 상당히 각국의 어떤 뭐 주식회사법이나 아니면 상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이제 이사회가 이중이사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이사가 있고 감독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이사가 들어가는 것은 감독이사회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론적인 어떤 이사회,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회가 하나인 국가에서는 그 이사회에 노조의 대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종업원의 대표가 선출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가장 강한 형태가 이제 독일과 스웨덴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근로자 이사제 같은 경우에는 법률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그래서 한 시기 때 그리고 일반적 예외적인 어떤 기업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80년대 초반에 어떤 미국 경제의 악화에 따라서 기업 위기가 왔을 때 노조가 양보를 하는 대신 노조의 대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어떤 한 자리를 얻게 됐다는 거죠. 크라이슬러사 이런 쪽에서 주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노동이사의 활동이 한시적이거나 되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노동자 이사의 어떤 이사 제도의 어떤 기업 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되게 조금 미국의 케이스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은 그런 한시적인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노동자 이사제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볼까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노사의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참가가 보장되면서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 갈등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서로의 신뢰가 쌓여야 되고 이런 신뢰 효과에 의해서 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와 달리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상징의 효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뭐 한 명의 노동자 이사제가 뭐 참가하거나 아니면 미국 케이스가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업 의사결정 구조에 노동자 이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큰 흐름에서의 어떤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이죠. 그리고 노동이사제가 기본적인 어떤 자본주의 내에서 주식회사의 기본 원칙인 이사회 규정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서 갈등 비용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노동자 이사 자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가 경영자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 이사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각국의 어떤 조건과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가 이제 일반적인 이거 우리나라의 케이스죠. 노사협의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동조합이 대신해서 해당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사업장, 작업장 단위에서 노사 간에 생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그 아무래도 단체 교섭 사항인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주로 뭐 작업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노사의 공동 사안에 주로 법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면서 포괄적인 어떤 경영 참가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어떤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사 대표로만 이렇게 노사 대표를 구성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고요. 이제 노사협의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현장 단위의 노조와 달리 노조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종업원들이나 근로자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이해 대변 조직으로서 웍스 카운실이라든 뭐 작업장 평의회, 뭐 사업장 평의회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럽에는 오히려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강제된 경우는 많지 않고요. 일부 이제 유럽 국가에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도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 합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뭐 노사협의회의 어떤 개념 규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3조 1항에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정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노사협의 기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적이 두 가지죠. 근로자의 복지 정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에게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근로자의 이해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대변해야 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게 노사협의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강제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런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하지만 경영 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이러한 기업에서 30인 이상에서 조직이 가능한데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데 피고용인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자가 있으면 노사협의회의 노동대표는 노동자가 됩니다. 노동자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사협의회는 단체 교섭과 일련에서 여러 가지 형태나 목적 배경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 교섭의
담당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죠. 그리고 일종의 파이에 대한 노사의 이해 대립에 의해서 갈등에 의해서 나누는 거죠. 한쪽의 이익이 한쪽의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그런 구조가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노사협의회는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자의 복리 정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것은 기업의 파이 그 자체를, 성과를 그 자체를 키우는 부분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일을 같이 한다. 이걸 이제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협의회 자체에는 파업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은 쟁의권이 존재하죠. 이런 부분도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가 이러한 그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목적, 배경,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 그리고 의제,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한 좀 차이가 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교섭과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상에서는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대표가 노동조합의 어떤 대표자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교섭과 완전히 분리해서 실제로 운영되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데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 내용입니다. 보시면 30일 이상 사업장 구성 가능하고요. 노사 동수로 구성되고요. 의장은 호선되고요. 근로자위원회 뽑을 때는 이렇게 하고 3년이고 무보수고 이런 부분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법적인 내용들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노사협의회도 의결사항이 보고하는 내용이 있고 협의하는 내용이 있고 의결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되는 건 여기서 보면 의결사항에서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을 못하게 되면 요 노사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합동으로 설치할 때 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 제도에서 추가적인 보충적인 어떤 그 제도 중에 하나가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이, 근로자 개인이 어떤 고충을 느끼게 됐을 때 그 상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사를 대표해서 3인 이내로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충을 가진 근로자가 고충에 대해서 식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가 접수를 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 표가 그러한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최근 우리 처음에 봤던 그 노동자의 근로자의 의사결정 참가 형태 중에 그 품질 관리조나 아니면 현장 자율 경영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유형들이 되게 발전하면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미국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 속에 도입된 형태가 바로 고성과 기업입니다.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그 HBWS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최근에 어떤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고성과 작업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입 상황에서 보편적 원칙, 차별적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네 가지 열린 경영이 돼야 되고요. 노사 협력이 돼야 되고 동기 유발 시스템과 지식 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통해서 도입이 되면 그러면서 각 기업마다 자기들의 어떤 그 부서나 부서에 이런 형식으로 적용 영역이 존재한다. 이 적용 영역에서 존재하게 되면서 그 효과들이 쭉 발휘되는 조직 성과나 조직 몰입도, 조직 만족도로 직무 만족도로 나타나는 과정을 쭉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약간 더 그래서 내외적 적합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그 고성과 시스템 자체가 기업 내에서의 어떤 다른 부서 간의 어떤
기능적 어떤 연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합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 갈등이 생기는 비용이 확대되는 요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적 적합성은 외적 조건이겠죠. 기업 외적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내적 적합성은 그 기업을 구성하는 내부 부서 간의 어떤 조응력을 높여서 시너지 효과를 얼마만큼 발휘시킬 수 있느냐,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잘 결합되어야만 실질적인 고성과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노동자의 경영 참가, 의사결정 참가 내용을 주로 많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 포스트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 이제 과제가 나옵니다. A 산업의 품질관리 분인조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포스트 케이스가 캐논 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의 고성과 작업 시스템 진화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특히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시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과제를 내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두 가지 케이스 스타디 자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스타디에서 이 포스트 케이스 스타디 자체에 대한 예로 들고 있는 캐논 코리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 산업 품질관리 분임조 이야기인데, 품질관리 분임조 같은 경우에는 좀 과거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포스트 케이스 6-2 캐논 코리아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봅시다. 캐논 코리아 사례를 설명하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코리아 사례에 대한 그러니까 유사한 어떤 기업 사례를 찾아서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나 를 도입했을 때 일부 구조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캐논 코리아가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논 코리아 부분에 대한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내용들을 잘 추적하고 있거든요. 다만 2010년도 10년대 중반 정도까지 추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13년도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인터넷 검색을 좀 하셔가지고 캐논 코리아의 최근 아마 15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헌 검색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한번 15년 이후에 캐논 코리아의 고성과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한 페이지 정도 좀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그 최근의 사례를 앞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랄까요? 특히 노동자의 경영 참가, 노동자의 어떤 의사결정 참가가 한국에는 굉장히 낯설고 거부감도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경영 참가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머지 한 페이지에 대해서 총 2페이지 정도 A4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